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 상승했고요. 코삭은 1.13%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600 중반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진행되었고, 코삭도 860포인트 회복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4,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8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5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40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2,700선을 이제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가 지금 문제였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N자로 이제 21선을 딛고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될지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다시 유입이 되었던 것은 내일 이제 29일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그 밸런스에 맞게 적용된 지표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내일인데요. 그 내일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로 이제 뻗어 나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700억 매수를 했고요. 지금 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지금 뭐 연일 2월 달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10주 이상 지금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대로 포지션을 계속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380억 매수를 했고요. 상대적으로는 적은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그 나머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했고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갈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코스피보다 특별하게 뭔가 힘을 받거나 좀 강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올라온 것도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의 그런 코스피 이전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골고루 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코스닥은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46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55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더 매수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지수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반등을 좀 했고요. 다우산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 중합은 1.9%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니케이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은 1.5원 반등했고 1335원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증시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별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수준 1300원 중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환율도 여기서 변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든 좀 다른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선물 지표고요. 선물 지표는 지금 약하게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표도 지금 하락 중이고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유로톡스 전체적으로는 보합이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0.9%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는 0.4% 떨어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이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요. 반등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4.28%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4.3% 근처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꾸준히 국채 금리도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증시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80원 상승해서 1.1% 상승했고요. 16,1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반등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뭐 코스피도 올라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16,150원으로 10원 정도 시간에 반등했고요. 거래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전체 1거래가 16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계속해서 620만 주 이후에 꾸준히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다시 한번 이 거래가 100만 주대로 감소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크게 올라갈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선을 디디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서서히 느리긴 하지만 정배열이 되고 있는 추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추세가 이제 꾸준히 이어지면서 진행되는지는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 터져야만 쭉쭉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 신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위한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급등을 하지 않는 채로 거래량을 지금 수준을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양새는 확실히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힘을 더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또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빠르게 넘어가면 기관 투자자는 16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9만 6천 주를 매수하면서 절반 이상을 매수했고요. 보험 3만 4천 주, 투신 1만 9천 주, 연기금 투자자 1만 5천 주 매수하면서 어제와 유사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도 최근에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며칠 이제 이틀 정도 매도를 했던 것을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밸런싱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609만 주입니다. 그래서 609만 주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꾸준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611만 주에서 609만 주로 2만 주 정도 잔고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속적으로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7일, 28일 리밸런싱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잔고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27,000주 상환되었고요. 체결이 9,500주 되면서 한 18,000주 정도 차로 상환이 되었습니다. 2,350만 주로 대차 잔고 줄어들었고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목 상세로 가면은 외국인 추정이 14만 주, 당일도 13만 주, 14만 9천 주 거의 동일하게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연이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16% 이 보유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연속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물량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CI 리밸런싱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이 전략이 변동이 또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거래원에 대한 움직임 보겠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메릴린치, JP모간, UBS 이렇게 전날 매수가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35,000주 정도 매도했는데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수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동시효과는 내일 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준비한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지금 언더금리로 완판이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채라고 하면 이제 뭐 그냥 단순히 부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사채 수요 금액이 지금 예상 이 기준보다 5배 이상 지금 이제 들어와 주면서 모집이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되었고요. 내용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 2,480억 원이 주문이 몰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2,48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이제 금리 몇 프로에 대해서 모집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년물, 3년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도에,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이 기간은 이제 채권 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에 대한 이 연도고요. 기간이고 그 기간이 아마 짧아질수록 금리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금리를 보면은 개별 민평 대비 2년물은 1.79%가 낮아서 3.948%가 됐고요. 3년물은 마이너스 1.2포인트 되어서 지금 이제 5.235%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5%면 높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5%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AA-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3.95%, 그 다음에 5.32%가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요것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자에 대한 퍼센트가 그만큼 낮다라는 뜻이고요. 이 AA 등급, AA- 등급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금리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BBB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낮은 금리에도 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채권이 괜찮다. 그 말이 뭐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년, 3년이 괜찮다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이 투자는 일반 투자자가 잘 진행하지 않고요. 보통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수익을 따지는 큰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채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낮은 금리로 언더금리로 완판을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주가에 대한 흐름, 그다음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좋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더금리에 대한 회사채 발행 금액은 아마 작년에 발행했던 회사채에서 이제 만기가 되는 그 금액을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주들에게 손 벌리는 그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29일에 총선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국회 마지막 본회의죠. 근데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아직까지도 지금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통과되는 것 중에 이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고준위 특별법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9일에도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3월로 가거나 이 4월 총선 이후에 5월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야당 쪽에서 좀 이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야당도 이제 이 법에 대해서 통과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큰 차이점은 야당은 지금 현재 사용한 것에 대한 폐기물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 원전이 서서 이제
이 향후 10년 동안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원전이 멈추었을 때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탈탄소를 수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이제 계속 물음표로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준위 특별법 자체가 꼭 우리나라 내부의 원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을 운영함에 따라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또 우선적으로 보여주어야지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또 노하우를 쌓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무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핵 폐기물 폐기장이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고요. 사실상 이제 원전 안에 폐기물을 가둬 놓는 거나 그거 옆에다가 하나 더 파가지고 폐기물을 이제 넣어 놓는 거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죠? 원전이 4기가 되든 5기가 되든 뭐 6기가 되든 사실상 이제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핵 폐기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핵 폐기물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전제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그때부터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저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트집을 잡는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 발전을 그렇게 이제 늘려왔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이 전기 생산으로 어떻게 이제 이 산업을 발전시켰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끝없는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핵 폐기물은 치명적이고 석탄 화력 발전은 치명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탈탄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이제 지구 온도가 가속화되고요. 지금 핵 폐기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하루빨리 지금 합심해서 줄여야 되는 그 시점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 에너지원을 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가 제때 되지 않아서 원전이 하나씩 멈추게 되었을 때 그 멈춘 원전만큼 석탄 발전을 늘리거나 LNG 발전을 늘리거나 탄소 배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을 사용할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채워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만큼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가 있을까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유럽이 다시 원자력 발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력 발전을 이용하던 그런 브라질조차도 원자력 발전을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무리 날씨가 좋고 뭐 그렇게 안정적인 기후가 이 10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10년 동안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북서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변동된 기후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향후 3, 4년 뒤에도 지금처럼 계절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기후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추워질지 아니면 갑자기 뜨거워질지 혹은 뭐 백두산이나 뭐 후지산이 폭발해서 화산재로 가려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 불확실한 그 속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줄인다는 것은 조금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전제 자체가 이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도 이 분위기상 계속해서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 인력에 대한 추가, 그 다음에 고준위 방패물 관리 시설의 적기 건설 및
운영 계획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맞춰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준비를 벌써 가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 원전 수주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처럼 건설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 그걸 부랴부랴 이제 수주를 해서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납기도 지연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공기 지연으로 공사 비용도 계속 증가할 거고 인건비도 계속 들어갈 거고 네, 그렇게 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재개 그다음에 R&D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킨 덕분에 지금 이 해외 수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원전을 또 이제 방문 그런 국가 이 대표단들에게 잘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안전성, 그 다음에 이 건설 공기,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 이후에 이제 체코 원전 6월에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체코 원전 다음에는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네덜란드 원전 이렇게 줄줄이 이슈가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은 3월 말까지 이제 타당성 조사 계약인데요.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이제 잡고 타당성 말 그대로 이 원전 부지가 적합한지 그다음에 부지에 최대 원자력 발전을 몇 개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퐁투누프 그 주변에 화력 발전이 공백이 생겼을 때 필요한 수요 에너지원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수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소 가동 계획이 2035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25년까지는 계약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빠르면 2024년 올해 하반기 정도에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 늦으면 2025년 상반기 정도에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한수원에 대한 지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도 본격화가 될 거고요.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우리나라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협력 여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저렇게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C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 일부 우리나라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걸 완전히 그걸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 협력 혹은 그런 중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 6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좀 윤곽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월 전에 마지막 장이고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는지 그리고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 바뀌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는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3월에 이제 특별법을 다시 통과를 시킬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4월 이후에 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매에 대한 변동이 다시 생길 것인지 그런 것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제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LNG 가스터빈이라든지 양수 발전소 기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 풍력에 대한 터빈이라든지 뭐 이외에 이제 EPC
관련 그런 공사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도 꾸준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